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7월 26일 화요일인데요. 돈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돈에 대한 이야기, 손에 잡히는 돈돈돈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오현주 이후정경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인데 어디 휴가 안 가십니까? 네, 안 갑니다. 왜 안 가세요? 다들 이제 그래도 이번에 좀 숨통좀 트이니까 다들 가시던데. 많이 놀러 다니는 편이라서 예, 자주자주 휴가 대신 갑니다. 그 집 근처 어디나 여기 뭐 서울, 경기도권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전국을 갑니다. 전국을 가세요? 네. 가장 그럼 최근에 휴가 가셨던 곳은 어디? 가장 최근에 갔던 건 제주도요. 제주도면 뭐 휴가를 가셔서 또 역시 이렇게 또 음주 가무도 좀 즐기시고 아, 그럼요.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애주가인 걸로 또 오현주 소장께서 소문이 나 있어서 네. 그래도 여름 휴가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는 보통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바다, 바다, 산, 네, 산. 뭐 아니면 휴가. 휴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 빼놨네요. 어떤 거요? 제주 가서 드신 거. 네, 맥주 먹고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맥주. 오늘은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OTT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맥주 산업을 좀 들여다볼까 해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랑에 가깝게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맥주를 많이 드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해외여행 가서도 저는 맥주 박물관을 꼭 가보는 편이고요. 네네. 가서 요즘에 그 맥주 그 밑에 잔 밑에 물을 넣을 때 받치는 걸 코스터라고 불러요. 코스터? 코스터라고 네, 부르는데 네, 어쨌든 네. 그런 그 소장품을 이렇게 네. 사들고 와서 네. 수집하는 이런 취미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오늘 맥주 시장 여름철 맞아서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맥주는 그러면 그 주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인가요? 왜냐면 막걸리도 있죠, 소주도 있죠. 소주도 요즘에 뭐 희석식이 아니라 증류식 소주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맥주는 지금 주류 시장에서 원탑입니까? 최근까지는 희석식 소주라고 해서 저희가 주로 마시는 참이슬, 네, 참이슬, 진로 이즈백 이런 거 네. 얘기해도 됩니다. 네, 얘기해도 되죠. 네네네. 희석식 소주라고 해서 이렇게 알코올에다가 그 물을 탄 걸 희석식 소주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류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2021년 기준으로 출고가와 그리고 출고 금액, 출고량 네. 맥주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의 주류 시장의 1위는 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맥주가 왜 1위를 다시 탈환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서 우리가 보통 혼술 이런 걸 하면 네. 집에서 소주를 물론 드시는 분을 제가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혼술 안 하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술이나 이제 집에서 드실 때는 대부분 이제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많이 찾으시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꼭 우리나라 맥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맥주의 입지를 또 설명하려면 세계 맥주 시장에 대한 어떤 네. 현황 트렌드 분석을 좀 해야 우리나라 맥주 시장도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맥주 시장을 좀 살펴보면 네네. 어느 나라에서 맥주를 가장 많이 이렇게 생산하고 있을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그냥 맥주는 자연스럽게 독일밖에 안 나와요. 독일? 네. 독일이 아주 맥주 생산량이 많고 아니네, 소비량도 아니네. 많은 것도 맞는데요. 아니었네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아야지 맥주를 많이 생산하겠죠. 그럼 중국, 미국? 네, 맞습니다. 중국, 중국, 미국 순으로 세계 네. 맥주 생산량이 되어 있고요. 3위는 그 땅덩어리가 큰 브라질 이렇게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맥주 시장 매출액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맥주 시장 매출액에 조금 더 이렇게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맥주 많이 먹죠. 네네네. 미국도. 그래서 2020년 세계 주류 생산량으로 따져봤을 때 그 매출이 한 1조 4,900억 달러? 1조 4천 가늠이 잘 안 되시죠? 그렇죠. 네네. 달러는 전 환산이 잘 안 돼요. 네, 어쨌든 조 단위가 넘는 달러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돈 액수를 가지고 있고요. 예. 전년 대비해서는 한 2천여 가량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네. 코로나 영향 때문에 대부분 맥주를 드실 때 네. 이 지인들과 함께 펍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임 횟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음. 맥주 시장 자체도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이렇게 물러나가는 시점부터는 다시 맥주 시장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한 16% 다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뒤에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또 그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집 밖에서 즐기는 맥주 시장의 매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트렌드라고 한다면 코로나랑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놈의 코로나는 진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분석했던 OTT에 못지않게 맥주 시장, 맥주 산업 아무튼 먹고 보고 입고 쓰고 자는 거에 모든 영향을 다 끼쳐가지고요. 저희 손에 잡히는 돈돈돈 시간에는 아무튼 코로나19를 빼놓지 못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맥주 시장 그러니까 맥주는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맥주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맥주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소주도 네. 역사가 있고 다 있지만 맥주는 우리나라가 뭐 수입을 하면서 그 국내 시장에 처음 발을 디뎠다고 봐야 될까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그 맥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가 있어요. 네. 이집트 피라미드 만들 때 맥주를 마셨다고. 예? 네, 그런 피라미드 만들 때 맥주 네, 마셨다고요? 이집트 피라미드 만들 때 맥주 마셨다고 하고요. 와우. 뭐 그 수도원 같은 경우에 중세 시대 수도원에서는 네. 이제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면 금식을 하게 되는데 네. 금식할 때 이 음.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네. 맥주가 곡물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맥주를 대신 영양소 보충원으로 그 당시에 주류를 마시게 허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수도원 맥주가 아주 맛있습니다. 수도원 맥주. 수도원에서 생산한 맥주가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맥주가 처음으로 외국과 문물을 체결했던 게 어떤 역사적 사건인지 아시죠? 모릅니다.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무슨 뭐 또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 처음으로 문물을 개방한 게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맥주가 처음에 조선으로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오. 당시에 기록에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어떤 그 조선의 한 남자분이 맥주병을 이렇게 하나를 안고 계시는 이런 사진들도 발견되는데 네. 그분이 마신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음. 이런 사료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 강화도 조약 이후에 맥주가 처음으로 네. 한국에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강화도 조약으로 맥주가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는 네. 당연히 지금 같은 맛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마셔보질 않아서. 아니 왜냐하면 네. 그 일본 맥주가 그때 조선으로 들어온 게 그럼 처음인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근데 일본 맥주를 우리가 보통 되게 네네. 맛있다? 네. 일본에 가면은 맥주 회사들이 워낙에 많고 그 전통 깊은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일본 맥주 맛있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네, 그 네. 당시 맥주와 지금의 맥주를 우리가 그 당시 맥주를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네. 국내 맥주가 워낙에 또 맛이 좀 떨어진다라는 네. 맥아 비율도 낮고 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일본 맥주 회사 기린이 첫 발을 디딘 거라면 기린 맥주는 맛있으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때 당연히 그랬겠죠? 아, 네. 당시에 뭐 이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네. 삿포로 네네. 맥주 계열의 회사가 이제 네. 그 조선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서울 영등포에 조선 맥주 주식회사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네. 그 조선 맥주라는 게 먼저 1933년도에 공장이 설립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해 12월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또 일본의 기린 맥주. 아까 그 기린. 네, 기린 맥주가 쇼와 기린 맥주 주식회사라는 걸 설립을 해요. 그래서 조선 맥주, 그다음에 쇼와 기린 맥주 이렇게 동시에 1933년에 설립이 되는데 네. 이 두 회사가 지금 한국의 주류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두 회사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저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네네네. 이제 일본의 재산들이 대부분 네네. 민간으로 귀속이 되잖아요. 미군정에 예, 속해 예. 있다가. 예. 그래서 민간으로 귀속되었을 때 인수한 사람들이 그 두 회사를 각각 인수해서 네. 지금의 조선 맥주는 지금의 하이트 진로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오. 그리고 쇼와 기린 맥주는 다른 하나 오비 네. 맥주 이렇게 되어서 양대 산맥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극이나 이런 걸 네. 굳이 지금 여기서 꺼낼 건 없는데 네, 조선 시대 얘기를 결국에 하고 그 33년 막 이때 얘기하니까 네, 그때는 맥주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옛날 아무튼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를 접해 봤을 때 항상 뭐 탁주의 개념을 많이 맞습니다. 접근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막걸리나 뭐 동동주 뭐 어쨌든 쌀로 빚은 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는 맥주가 그렇게 활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맥주가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술에 속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서민적이지 않은 이렇게 어. 고급 술이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네. 그 기록에 살펴보면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네. 우리나라의 맥주, 우리나라의 주류 시장은 네. 70% 넘게 탁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냥 막걸리라고 얘기하면 네, 되나요? 막걸리를 네네. 마시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의 뭐 막걸리 시장의 주류를 잡고 있는데 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올림픽이 지나면서 맥주의 대중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맥주 시장이 굉장히 팽창하게 되었고요. 네. 그 뒤에 2002년 월드컵, 그게 네. 주로 스포츠 문화와 결부해서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홍보도 많이 했어요. 주로 뭐 축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해외에서 프리미어리그 봐도 맥주 광고들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네. 저희도 그 2002년에 월드컵 시장하면서 맥주 시장이 한층 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축구와 맥주는 빼놓을 수가 없고 이제는 뭐 축구하면 맥주 더하기 또 치킨도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공식으로 좀 접근해 보면 왜 그때 대중화가 되었는지 좀 이해가 쉽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쭉 역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지금에 오기까지 맥주 시장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불가피했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롯데주류가 또 2014년에 맥주를 출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그 양대산맥 더하기 롯데주류 해서 3사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롯데주류가 그 생산한 맥주가 클라우드인데요. 네네네. 클라우드는 사실 시장 점유율이 높진 않아서 아직까지 양대 회사 중심으로 하이트 진로와 오비 맥주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맛있긴 해요. 예, 괜찮습니다. 네, 제- 클라우드요. 클라우드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하이트 진로와 그 오비 맥주가 생산하는 맥주가 이제 카스와 그다음에 테라. 네, 이런 경쟁 체제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비 맥주를 가장 맥주의 이렇게 절대 강자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비 맥주가 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가 90년대 초반에 네.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기가 있었어요? 네. 오비 맥주를 생산하는 곳이 두산그룹인데요. 예. 두산전자의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네네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저는 들어본 적만 있어요. 그때는 아직 제가 좀 베이비여서. 네. 근데 어쨌든. 네. 제가 이게 고향이 대구 출신이라 어릴 적에 음.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두산그룹 계열사의 이제 그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서 두산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당시에 오비 맥주 불매 운동이 크게 벌어지면서 이제까지 오비 맥주가 80년대 후반까지는 굉장히 최강자였는데 90년대 초반에 하이트 진로가 약진을 하게 됩니다. 오비 맥주의 실수를 등에 업고 약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게 네. 하이트 진로의 천연 안반수 광고. 깨끗한 물이다. 너네는 다 상대 회사를 겨냥한 약간 광고 마케팅이죠. 네네네. 그래서 93년에 하이트라는 맥주가 천연 안반수라는 타이틀로 등장하면서 네. 그 90년대부터는 다시 하이트 진로가 우세를 점하게 되고요. 네. 다시 또 오비 맥주가 이렇게 시대가 와요? 네, 오비 맥주. 그래서 그 99년에 오비가 카스 맥주가 원래 진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진로랑 이렇게 진로 코어스의 카스 맥주를 인수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네네. 네, 그래서 오비 맥주가 카스를 출시하면서 네. 다시 시장 재편이 일어나서 2010년대 뭐 이럴 때부터는 오비 맥주 시대로 다시 진입하게 되고 어쨌든 맥주 시장은 네.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대요. 10년마다 한 번씩 최강자가 바뀌어요? 최강자가 바뀐다라고 해서 테라를 최근에 그 만든 네네. 그 하이트 진로가 네네. 지금은 오비 맥주가 아주 1등을 카스로 달리고 있지만 네. 2020년대에는 다시 하이트 진로가 테라로 역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맥주 시장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솔직하게 우리 지금 있는 제작진 중에 카스 먹습니까? 테라 먹습니까? 카스예요? 1입니다. 1위 카스가. 하나만 고르라면 감독님도 카스예요?
아, 저는 사실 테라. 어디 가면 테라를 많이 찾길래 다 테라 드시는 줄 알았더니 여긴 다 카스파네요. 여기 연령대가 조금 높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테라를 젊은 층이 많이 찾는데요. 아, 그래요? 네, 연령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최강자가 뒤바뀐다면 네. 뭐 롯데는 아직까지 좀 미미하지만 네네. 14년에 등장했으니까 2020년대 들어서 테라를 갖고 있는 테라 맥주를 상징하고 있는 하이트 진로가 다시 이제 업계 1위가 되는지 네. 그거를 좀 지켜보면 좋겠네요. 네. 그럼 딱 10년 주기설이면은 언제야? 2010년, 10년, 2020년. 그럼 지금까지는 아직 제일 탑이 카스? 오비 맥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주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비 맥주 점유율이 훨씬 네, 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기사들도 많이 좀 이런 것들을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올 여름 무더위를 무찌를 맥주 강자는 누구 했지만 역시 부동의 1위는 카스가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국내 맥주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요. 네. 소맥용, 네. 즉 소맥을 만드는데 제조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로서 작용하는 맥주일 뿐이다. 즉 네. 어떤 맥주 본연의 맛이 풍부하다기보다는 왜 국산 맥주는 왜 이렇게 맛이 없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거론됐던 게 세금에 대한 문제가 또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요걸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렇게 국산 맥주가 맛이 없다라는 평가에 따라서 네네네. 사실은 2010년대에는 수입 맥주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들어오긴 되고요. 했어요. 네, 그래서 국내 맥주 소비량보다 수입 맥주 수입량이 훨씬 많아지는 네. 국내 맥주가 너무 맛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음. 국내 업체들도 항변할 것이 있는 것 같은 게 들어봅시다. 네. 네, 워낙에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 자체가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고세금이었어요. 그래서 뭐 초기에는 150% 정도까지도 아주 예전에는 붙었을 정도로 세금만 150%. 네, 굉장히 맥주가 고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맥주를 유통하고 만드는 업체 측에서는 최대한 원가를 싸게 해가지고 마진 때문에 그렇구나. 네, 마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라거 종류의 아주 싼 맥주들만 예. 주로 생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서 네. 맥주 시장이 우리나라 맥주는 맛이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게 된 것 같고요. 네. 심지어 해외 평론가들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맥주는 말 오줌 맛이다. 뭐 이런 아주 네. 이렇게 악평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네. 유튜브 찾아보시면 네네. 그 독일인이 카스를 마셨을 때, 네. 뭐 이제 외국 사람이 카스나 이제 일반 국산 맥주를 먹었을 때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어그로 끈다고 하죠. 근데 반응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맛이 하는 반응도 있고요. 둘째로 뭐 먹을 만한데 네. 청량감 있네라는 반응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비판은 좀 뒤로 하도록 하고요. 근데 아까 라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뭐 맥주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지만 아주 짧게 라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에일이 있잖아요. 네. 그 둘과의 차이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발효의 차이고요. 상면 발효, 하면 발효 이렇게 해가지고 맥주가 숙성되면서 오, 진짜 전문가시네요. 네, 이렇게 아래쪽에 생성되는 위쪽에 생성되는 네. 이 시간과 뭐 발효 이 시간 네. 환경에 따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뉘긴 해요. 네네네.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라거, 에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라거가 조금 더 이렇게 제조 공정이 뭐 간단하다거나 네, 제조 뭐 이런 게 공정이 있어요? 간단하고 이렇기 때문에 라거 중심의 이제 맥주 시장이 대기업 위주로는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면 발효 방식으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맥주 한 종류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맥주 시장을 쭉 이제 돌아보고 맥주 우리 국내 역사 그리고 라거, 에일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맥주 시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OTT와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코로나 영향도 물론 있고 다각도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맥주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맥주 시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다만 얘기네요. 네. 국내 맥주 시장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맥주를 음. 이렇게 예전처럼 막 마시지 않습니다. 술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네. 주류 소비 같은 경우도 고급화되고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네. 다만 맥주 시장에서도 유일하게 급성장을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있다. 네. 어느 돈- 시장인가를 또 집중해 봐야죠. 돈도 벌 수 있고 당장 투자 효과가 있냐라고 하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네. 장기적인 투자의 가능성 그리고 아주 창업 시장이 생태계가 다양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수제 맥주 시장이라고 부르는 크래프트 비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는 봤죠. 근데 네네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수제를 붙이면 그렇게 자꾸 비싸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약간 수상하지만 어쨌든 수제 맥주 시장이 지금 이제 트렌드라고 봐야 네. 되겠죠. 트렌드? 수제 맥주. 근데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크래프트 비어라고 크래프트 합니다. 크래프트 비어. 네, 크래프트라는 말이 네네.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네네. 수공예점 가면 다 크래프트라는 말이 붙어져 있어요. 아, 여행 그래요? 가시면 크래프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크래프트 비어를 수제 맥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 제가 이제 크래프트 비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네. 크래프트 비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그 크래프트 비어 혁명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아, 진짜로요? 네네네네. 오. 그래서 그 소규모로 독립적으로 전통이라는 신념을 지켜 만든 소규모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맥주 이런 것들을 수제 맥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크래프트 비어라고 부릅니다. 왠지 오현주 소장님에게 너무 이제 잘 맞는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 조합이나 이런 활동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작고 인디펜던트하게 또 그리고 트레디셔널하게 전통적인 신념을 지켜서 어떤 조제를 한다. 네. 양조장이 있다 하면 네. 이제 그것이 수제 맥주라고 불리는데 어떤 기원이다. 수제 맥주 혁명이 미국에서 있었다. 이제 그런 개념 정리. 네, 그리고 음. 그 이미 수제 맥주는 아주 매니악한 취향은 아니고요. 네네. 그 저희 그 편의점 가면 네. 요즘에 맥주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많이 4캔에 있죠. 10,000원짜리. 거기도 수제 맥주 회사가 만든 캔 맥주들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그 수제 맥주 업체랑 협업해가지고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맥주 시장들도 하이트 진로나 오비 맥주도 더 이상 라거만으로는 경쟁할 수 없다. 맛있는 맥주를 만들지 않으면 대기업들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위기 의식을 좀 느꼈기 때문에 수제 맥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보시면 보면 많이 올랐네요. 네네 아주 급격한 가파르게 성장하는 현재까지 2021년 기준으로 1,520억 정도의 수제 맥주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네. 지금은 그 수제 맥주 업체 중에서 네.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도 있어요. 올해 아니었나요? 올해였나? 작년 작년인가요? 5월입니다. 작년에 네네. 그 제주 맥주. 네, 맞습니다. 네, 맞아. 상장했죠. 제주 맥주가 제주 위트에일이라는 걸로 히트를 치고 나서 제주 맥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외국 브루어리라고 하는 제주 브루어리가 맥주 공장, 맥주 회사 뭐 이런 걸 부르는 말인데요. 예. 해외 브루어리랑 협업해가지고 자매 회사로 만들어서 어. 굉장히 맛있는 맥주를 생산하면서 이제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예. 국내 수제 맥주 업체 1호라고 할 수 있는 세븐 브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2017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청와대 공식 만찬에 술로 등장했습니다. 와, 그 정도로? 네네. 야. 당시에 맥주 애호가들이 아주 환호를 할 만한, 네. 공식 만찬주에 대기업 제품이 아닌 수제 맥주가 등장하다니 이런 네.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요 세븐 브로이가 1세대 수제 맥주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세븐 브로이도 이렇게 조만간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네. 근데 상장을 한다는 거는 그 어떤 그런 자본의 기반이 돼야 상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의 매출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이면 분명하다. 네. 근데 수제 맥주라는 건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수제 맥주 혁명을 떠올려 보면 작고 독립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제는 뭐 그 대형 맥주 회사들을 넘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븐브로이
제주 맥주. 근데 뭐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영 아닐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주 맥주는 영 아닐 것 같은데요. 제주 맥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찾아볼까요? 컸었는데요. 네네네. 사실은 주가가 네네네. 이렇게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서 네. 힘들다고 하고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맥주 유통이라는 게 네. 대부분의 유통이 이렇게 식당에서 유흥업소나 식당에서 마시는 맥주가 주되기 때문에 네. 뭐 편의점 맥주가 워낙에 많이 그 성장하긴 했습니다만 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네. 네, 제주 맥주나 이런 것들도 네. 영 신통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5월이면 네. 아직 그 코로나 기간이었고 네, 네, 네.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그런 어느 시점에 올라와서 뭐 이제 흔히 우리 주식 시장에서 부르는 뭐 따상 뭐 이런 거 혹시 가면 네. 주주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았겠지만 제가 현 시점에 지금 제주 맥주의 주가를 찾아보니까 예 많이 좋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침이 고이고 갈증이 네. 나는 게 이 맥주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땡기네요. 어떡하죠? 이따 끝나고 낮술이라도 드셔야 될 거. 제가 오늘 맥주를 준비하려다가 예, 예. 네. 아 왜냐면 저희가 그걸 마시면서 하면 그죠? 저희 19금 또 걸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군요. 접속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네. 또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럴 수는 없고요. 네. 아무튼 수제 맥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세븐브로이도 이제 곧 상장 예정이라고 하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또 진입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다뤄보고 있는데요. 미국 수제 맥주 시장을 맨 처음에 그 수제 맥주 혁명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미국은 어느 정도의 수제 맥주 시장을 갖고 있어요? 국내는 이제 뭐 사실 이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고. 네네. 미국이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수제 맥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미국이 최강자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예. 이미 그 수제 맥주 업체가 굉장히 팽창하기 시작했고요. 당시에 이제 1세대 브루어리를 지나서 조금 더 수제 맥주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면서는 네. 굉장히 소규모의 마이크로 브루어리라고 하는 업체들까지도 많이 이렇게 생겨나서 예. 뭐 시장 점유율 자체는 10% 이하이긴 합니다만 네네. 굉장히 많은 양조장들이 생겨나고 예. 그리고 맥주의 맛을 성장시키고 그중에 업체들은 대기업 으로 성장하기도 하면서 네네. 뭐 이렇게 갑부들도 생겨나고 네. 억만장자들도 생겼다고 해요.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이제 수제 맥주 업체들이 그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수제 맥주는 잉태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들에게 비비긴 힘들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한 5%나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딱 5%입니다. 딱 5예요? 네. 맞췄네요. 네, 5% 딱 정도 5예요? 되고요. 오. 아무리 성장해도 대기업,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도 수제 맥주 업체가 이렇게 그렇게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소규모 브루어리들이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협력할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예, 예, 시장 예. 잠재력이 조금 더 성장할 것 같고 네네. 그 이유가 아까 그 2002년 월드컵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월드컵 때 소규모 맥주 회사들도 제조 면허를 가질 수 있는 법이 도입됐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조 네네네. 면허라는 게 실제 당연히 국가에서 네네, 발급하는 거죠. 허락을 해주는 건데 그 제조 면허라는 거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원래 수제 맥주 회사들은 그게 불가능했었다는 네, 얘기예요? 불가능했는데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맥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 2002년을 생각하면 지금 20년 전이잖아요. 네네네. 왜 이렇게 수제 맥주 시장이 최근에서야 각광받기 시작했을까 했을 때 당시에 수제 맥주를 만들던 사람들은 공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공장에서 이제 유통 판매로까지 이렇게 공장에서 품질 관리, 그다음에 유통까지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하니까 1세대 수제 맥주 업체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왔고요. 예, 예. 그러다가 2014년에 네네. 소규모 양조장에서 생산한 맥주를 외부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펍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외부로 유통할 수 있는 유통 판매로가 확보되고 뭐 편의점 이렇게. 네네. 그리고 2016년에는 네네. 편의점은 그 2018년에 판매가 편의점 허용되었고요. 18년. 네, 그리고 2016년에는 그 판매를 할 때 병입 판매라고 하죠. 네네. 예, 병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게 허용되고 뭐 이런 식으로 2010년대 들어서 계속 법 규제들이 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근데 2년을 주기로 조금씩 그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이런 건 좀 빨리 이렇게 열어줬으면 안 됐을까요? 워낙에 그거는 좀 주류 시장에 진입하는 건 엄격하게 국가가 관리하는 편이긴 그렇겠구나. 하잖아요. 예, 아니, 근데 그래서 왜냐면 수제 맥주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1세대 브루어들이 다 너무 가슴 아픈데요. 문을 닫고 네. 지금은 2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홍대나 이태원 중심으로 이렇게 그 펍이라고 해서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들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네네. 지금은 뭐 그 문화가 확대되어서 서울 전역에 네. 혹은 전국적으로 예. 그런 지역 맥주를 홍보하는 네. 펍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제 맥주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까 소개한 세븐 브로이, 뭐 제주 맥주, 카 브루,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제 맥주 시장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있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수제 맥주 점유율까지 저희가 얘기해 봤고, 실제 제조 면허를 따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뭐 대규모로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한 것 같은데, 이름만 수제 맥주고 무늬만 지역 맥주다. 이제 이런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이건 어떻게 좀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수제 맥주 시장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수제 맥주가 유행하게 된 것은 편의점 시장입니다. 예, 알고 있죠. 곰표 밀맥주라고 너무 맛있죠. 맛있나요? 너무 좋아하죠. 네네. 곰표 밀맥주는 네. 아까 얘기한 1세대 그 수제 맥주 업체인 세븐 브로이가 예, 곰표 밀 생산 업체와 협력해가지고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협업해서 만든 맥주 브랜드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CU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수제 맥주가 카스를 제치고 곰표 밀맥주가 1등에 올랐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네네. 그 정도로 수제 맥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예. 뭐 곰표 밀맥주, 제주 위트에일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많은 맥주들이 편의점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편의점에 진출할 수 있는 아, 수제 맥주 업체들 아주 소규모겠죠. 어떤지 알겠어요.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맥주라는 게 유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네, 네. 따라서 맛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의 평가들은 편의점 맥주 라벨은 다양한데 맛은 거기서 거기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많이 마셨는데 네. 비슷비슷하지 않냐 이런 네.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고 예. 사실은 어떤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수제 맥주라고 하는 것은 수제 맥주 소규모 브루어리들은 이렇게 편의점에 들어가는 맥주가 수제 맥주라고 불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을 내심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그 전통 네. 그런 인디펜던트함이라고는 이제 좀 갖다 붙이기가 어려운 유통 구조 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지역만 뭐 무늬 맥주 뭐 이제 이런 이름은 지금, 지역을 많이 붙이긴 그치. 하는데 정말 지역에 기여하고 있느냐 예.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아까 딱 와닿았던 게 막 이름은 다양한데 맛이 뭐 그냥 거기서 거기다라고 싶었던 그걸 느꼈던 시기가 다 먹어보고. 다 먹어보고 그렇죠. 다 뭐 일부 네. 어쨌든 섭렵을 해보고 느낀 건데 맛이 좀 거기서 거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자, 어쨌든 그래도 수제 맥주는 지역을 뭐 대표한다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로컬의 개념을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맥주와 로컬이 실제 지금도 잘 만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른 회사들 못지않게
이미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로컬과 맥주가 수제 맥주가 만나서 어떠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여름 휴가철 맞아서 어디 갈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 축제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역마다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뭐 무등산 브루어리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의 진짜요? 산 이름을 따거나 강 이름을 따거나 한강, 네, 뭐 그런 거. 그런 식의 지역 맥주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자체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름철 휴가를 간다고 할 때 네, 꼭 그 지역에 맥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네, 그 지역의 양조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네. 맛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새로운 여행 문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고요. 예, 미국의 어떤 한 매거진에서 소개하기로 네, 성공한 소도시, 요즘에 뭐 지역 뭐라고 해야 되나, 소멸, 예. 지방 소멸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지역 소도시들이 관광지로 살아남기에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수제 맥주 업체랑 협업해가지고 지자체 지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공한 소도시의 공통점이라고 했을 때 크래프트 비어가 있느냐 없느냐도 11가지 요소 중에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리 있는 얘기예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아주 큰 틀을 차치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주에 갔다. 네. 전주에 갔는데 우리가 항상 비빔밥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전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크래프트 비어가 있다 하면 네, 그것도 지역을 위해 좋은 일이고 같이 먹겠죠. 그렇죠. 그 방문하시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네. 그러니까 대전의 성심당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대전의 성심당이 유명한 이유는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잘 안 나가요. 그것도 맞네요. 다른 데서 살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대전에 가서 꼭 성심당을 갈 이유는 없겠죠.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장을 분석할 때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 예. 이 소규모 이 상점들을 이렇게 포섭하면서 네. 양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이런 네. 시장의 흐름을 많이 봐도 네. 대기업 시장 중심의 흐름에서 아주 소규모 시장들이 활성화되는 거는 많이 못 보셨지 않나요? 네, 그쵸. 못 봤죠. 약간 이 맥주 시장은 거꾸로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상식에서 거꾸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로컬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 생태계가 아주 풍성해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딱 그 성심당 얘기하시니까 완전히 지금 이해가 돼서 네. 그래서 그렇게 강릉이나 속초도 혹시 우리 이제 그 제주를 못 가시는 분들은 바다 보러 이쪽 강원도 쪽 많이 가시잖아요. 네. 강원도에도 그럼 수제 맥주가 강원도에도 있어요? 수제 맥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추세고요. 예. 뭐 대전, 광주, 군산, 강원도는 최근에 그 작년에 그 강원도 춘천시에 아시아 최대의 수제 맥주 공장을 설립하기로 이미 지자체와 협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오늘 맥주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수제 맥주 전문가인 오연주 소장과 함께 하고 있고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이제 어느 정도 나올 내용 뒤에 좀 진짜 중요한 내용 또 뒤에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약간 우리가 쿠션으로 네. 그럼 오연주 소장님은 지역을 대표하는 수제 맥주를 몇 지역을 먹어보셨습니까? 저요. 네. 대략 그러면 한 20개 넘어요? 10개? 많이 먹지 않았어요. 오케이. 근데 저는 네네.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제가 이제 사는 곳이 망원동이고 홍대 네. 인근이잖아요. 예. 홍대가 수제 맥주 펍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고요. 사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봤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망원시장 상인들하고 같이 해서 네. 파르탄 망원이라는 그 맥주를 생산하기도 했고요. 지금 그러면 그 파르탄 망원이라는 술을 그 마포 망원동에 가면 마실 수 있어요? 지금 파르탄 망원은 시즌 맥주였고요. 예. 성미사 네일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망원시장 맥주 쾰시라는 이제 그 독일의 켈른 지방의 어떤 지역의 특성을 따서 만든 맥주가 있는데요. 쾰시 종류가 지금
그 어울림이라는 이름으로 예. 망원 맥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그럼 실제 그러면 망원 어울림 내지는 켈시 맥주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지역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창업의 형태로 기업화해서 더 뻗쳐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쪽에서는? 장기 목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네네. 아,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 혹시 조언, 미국 수제 맥주 시장을 이제 또 연구하고 오셨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제 맥주를 내가 창업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이제 팁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좀 드린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망원동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뭐 맥주 시장을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2021년도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제 맥주가 어려운 이유가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네네. 생산도 해야 되고 유통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네네. 굉장히 어려웠는데 2021년도에 이렇게 공장을 가지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거를 집시 브루잉이라고 부르긴 해요. 집시 집시처럼 떠돌아다닌다는 의미에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맥주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음. 그 다양한 아이디어, 레시피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예, 예.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누구든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조금 내가 맥주를 좀 마셨다라는 이유로 창업을 하면 망하기 십상이다라는 십상이다. 십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좀 그 지금 맥주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은 뭐 시장이 성장할 잠재력도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맥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탐구 네.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분들의 인터뷰 같은 걸 읽어보시면 네. 시장 창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을 일단 기반으로 시작하거나 소규모 양조장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과의 어떤 교류도 일단 첫째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물론 그 당연히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맛이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 개별적인 노력도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더욱 중요하게 맥주가 그 한국에서 그 전통주는 지금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런데 맥주는 온라인 판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펍들이 문을 닫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라고 하는 수제맥주 협회에 아주 이제 강한 그 청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예. 맥주 자체가 외국 수입산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맥주의 주 재료들이 예, 예. 보리도 그렇고 보리를 싹을 틔워서 해야 되는데 메가로 하는 건데 메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예. 뭐 홉도 수입하고 있고 이렇기 네네. 때문에 주로 이제 시장 변화에 따라서 보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전북 군산 같은 경우는 이 지자체가 지원을 해가지고 일정 땅을 확보해가지고 여기서 메가를 생산하겠다. 오. 이런 이제 지자체 흐름도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그 지자체 장분들 중에 이런데 좀 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제 맥주를 예. 시장을 키워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법과 제도에 대한 얘기 좀 짚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주세법이 종가스에서 종량세로 변경됐다. 이건 이제 2020년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래도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변화인지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 전체 그 출고 금액에 따라서 이 세금을 매기던 방식. 네네. 굉장히 맥주가 세금이 셌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방식에서 출고 그냥 세금 자체를 한 병에 단일 세금을 붙여주는 겁니다. 종량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맥주 캔이 한 200원 정도 싸졌다고 해요. 예. 세금 체계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서 낮은 도수의 술은 세금을 적게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서 주세법이 2020년도에 개정되면서 네. 맥주 세금이 대량 인하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 맥주보다 경쟁력이 없다. 네. 맛도 맛이지만 세금이 비쌌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제 개편이 되면서 예. 수입 맥주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면서 국내 맥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이거는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제 맥주 업체들까지 모두에게 좋은 어떤 세제 개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낮은 도수의 술에 그 세금을 덜 매기고 이제 수제 맥주의 경쟁률을 국산 수제 맥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뭐 네. 이건 다 이해가 됐는데 소주는 그 도수가 여전히 높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고세율을 부과했는가? 네, 맞습니다. 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네. 근데 소주가 그리 싸다. 충분치 않은 세금인 것 같은데 그만큼 희석식 소주가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으니까 아니요, 만드는데 정말 아, 돈이 그래요? 적게 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이유가 대부분 있었군요. 물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짚겠습니다. 국내 업계의 그 이제 통신 판매 허용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이슈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이제 허용해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제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주류의 통신 판매 허용은 전망을 해주신다면 이게 장기간으로 봤을 때 언젠간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망하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한창 코로나 시기에 그 유통업계가 이제 좀 사그라들면서 네. 맥주 시장이 침체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제 맥주 협회들이 전국의 펍들이 도산하고 있다. 빨리 통신 판매를 하게 해달라라고 했지만 이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주는 명목이 있습니다. 국산 재료로 우리의 역사를 지킨다는 명목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전통주도 하는데 우리도 해달라. 이게 조금 설득력을 가지기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수제 맥주 업체들도 뭐 전통이라는 게 조선시대부터 있었으면 전통이고 일제 이후에 있었으면 전통이 아니지는 네네.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역사성과 이런 것들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국산 원료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네. 명분을 쌓아가면서 조금 더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통주는 통신 판매가 허가된 상황이라서 집에서 네. 전통주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네. 배달해서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수제 맥주를 같은 맥락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결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자체와의 협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아까 잠깐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이런 분위기나 기류는 더 많이 확산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워낙에 지자체들이 지역 축제 그리고 지역의 어떤 기업을 새롭게 설립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맥주 시장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서울의 노원구 신임구청장은 네. 수제 맥주 축제를 하겠다라고 네.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한 건물을 노원구 수제 맥주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오, 진짜요? 그 구가 이렇게 지원하는 건물을 임대해서 공장도 만들고 유통 판매도 확보하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실 수락산 수락산 IPA가 있습니다. 그 수락산 그리고 네. 거기 불암산, 네. 도봉산, 북한산 이렇게 이제 노원구에 걸쳐 있는 산들이거든요. 네. 그럼 등산을 갔다 내려오면 무조건 드십니다. 근데 이제 네. 거기서 등산을 갔다 내려왔으면 그런 시장이 있군요. 그렇죠. 노원구나 이쪽에 갔으면 술 한 잔 할 거면 그래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락산 IPA 먹고 가자. 네. 내지는 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불암산 있습니다. 벌써 있어요? 네. 세상에 불암산 IPA가 있대요. IPA는 아닌 걸로 아는데 불암산 뭐가 있습니다. 에일 뭐 이런 거겠죠? 그럴 수 그래서 네네네. 그런 거를 드시면 또 지역 경제도 구 네. 경제도 살아나고 구민들한테도 좋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역도 있어요? 네, 전북 군산이 아까 말씀 말씀드린 보리 생산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27개 농가가 이미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공동 양조장, 공동 판매장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아까 원재료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보리가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는 이유가 네. 보리 수매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곡물 가격을 안정화시켜주지 않으니까 곡물 생산이 중단된 것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맥주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보리 생산을 늘려간다면 국산 원료로 만든 맥주 이런 것들이 또 히트를 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지역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하거나 지역이 이제 앞장서서 그 수제 맥주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사례들을 만나봤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무리는 네 글자로 오늘 그 오현주 소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마무리 네 글자는 네. 로코노미. 로코노미. 이거는 제가 근데 네. 로컬과 이코노미가 합쳐진 거죠. 이거 너무 얼마나 좋습니까? 쉬운 단어. 네네네네. 로코노미. 네. 제가 로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 많이 주시잖아요.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저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 이코노미 조선 인터뷰에 보면 네. 연세대의 모종린 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예. 골목길 경제학자로 본인을 칭하면서 전국에 3,500개 읍면동 브랜드로 만들면 MZ세대가 찾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열린 유통산업 포럼에서 골목길 경제라는 말이 굉장히 화두였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로코노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까 한 것처럼 성심당이 대전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성공했다. 로컬성을 갖출 때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단순히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골목과 협업할 때 얼마나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쇼핑 센터나 호텔에 입점할 것도 수제 맥주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제 맥주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골목 식당밖에 없는데 네. 오늘 오현주 소장께서 로코노미 얘기해 주시면서 골목길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제 골목 식당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디 정선 이런데 어디 뭐 산골짜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디 군 이런 데 가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포털만 찾아봐도 대표적인 맛집이 됐는데 그 칼국수 집이 갑자기 강남 백화점 한복판에 들어왔다. 네. 매력이 없어지는 네. 일도 있고 뭐 물론 들어오는 업체들도 있어야겠죠? 뭐 있어야겠지만 네. 있어야겠지만 로코노미나 골목길 경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칼국수집이 거기에 남아서 강원도 지역에 많은 분들이 또 관광객이 찾아오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해야 이제 지역 경제를 위해서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코노미까지 오늘 함께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맥주 산업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집중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맥주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우리나라 맥주 시장은 또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기업 시장뿐만 아니라 수제 맥주 시장까지 이제 경쟁 체제로 들어와서 경쟁뿐만 아니라 협업까지 이루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모든 이 로코노미까지 다양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이후경제 정경연구소 오현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기 전에 맞다 그거 혹시 네. 갖고 오셨어요? 어떤 거요? 유튜브 다음 시간에 오는 걸로. 자,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 다음은 무엇일지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진짜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